최근 한국에서 가장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아내의 다리에 구더기? 말만 들어도 너무도 끔찍함이 느껴지죠. 현 시점, 너무 잔혹해서 도저히 믿고 싶지조차 않은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아침 경기도 파주시 한 군인 아파트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37살 김동훈으로 육군 부사관, 직업 군인이었죠. 그는 아내 윤아래 씨가 갑자기 의식이 없다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나래 씨는 침대 옆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고요. 그날 아침 남편은 집을 나서기 전 방에 있는 아내에게 "나 갔다 올게! 라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어쩐 일인지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핸드폰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의 남편이 다가갔는데 이때 아내는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몸을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동훈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구급대원은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아파트에 가서 문을 여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집안 가득 있는 이 악취, 대원들도 주춤했을 정도입니다. 들어가 보니 이 냄새의 진원지는 안방입니다. 심지어 방 안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침대 옆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고요. 방바닥은 오물로 인해서 막 새까맣게 물들어 있습니다. 대원들조차 아내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찾질 못해요. 그러자 남편 김동훈이 "저기요, 저기!" 손가락을 들어 쓰레기 더미 속을 가리켰죠. 그곳엔 나래 씨가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핸드폰 거치대를 보는 듯 했지만 미동이 없어요. 대원들이 다가가 보니 동공 반응 없고요. 정말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죠. 즉각 그녀를 이송하려고 담요를 치워낸 순간 대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일단 배가 잔뜩 불러서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전신에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변이 흘러나왔고요. 이게 괄약근이 완전히 풀려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장 구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소파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가 제대로 펴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전신 곳곳에 욕창이 생겨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요. 특히나 엉덩이 꼬리뼈 부분이 거의 뼈가 드러났을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있어요. 이 괴사한 피부 안쪽에 파리알이 가득했고요. 그 위에 수천 마리의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멀쩡한 부위라고는 지금 얼굴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건 분명 장시간 방치된 게 분명합니다. 일단 대원들이 나래 씨를 신속히 구조했어요. 근데 이송을 하던 도중에 심정지가 올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병원에 와서 CPR을 하고 겨우 맥박을 회복했지만 생존할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의료진은 연명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가족을 호출하게 돼요. 그러자 이때 남편이자 보호자인 김동훈이 아내 식구들한테 연락을 돌립니다. 한껏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하죠. "어머니, 나래가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족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왔는데요.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주치의를 통해서 알게 된 딸의 상태는 전신의 피부가 내려앉아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악화가 되려면 최소 몇 달은 방치되어야 가능해요. 진단서를 보니까 급성 신손상 그리고 다발성 장기부전,
자, 여기서 다발성 장기 부전은 심장, 폐, 간 이런 주요 장기가 동시에 망가진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래 씨 몸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장기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또한 급성 신손상은 신장이 갑자기 망가져서 피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나래 씨는 발견됐을 당시 배 안에 자그마치 7리터의 복수가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리터의 양이 모이려면 최소 며칠간, 수일은 신장이 망가진 채 버텨야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누가 봐도 진작 병원에 데려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남편은 뭘 했던 거예요? 아연 실색하는 나래 씨 가족 앞에서 김동훈은 그제서야 모든 걸 알았다는 듯 자신도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포기했고요. 나래 씨는 다음 날인 11월 18일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이때 주치의가 단 열흘만 일찍 왔더라면 그녀를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안타깝게 말했어요. 동시에 병원 측에서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면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요. 여기서 잠깐 이들 부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김동은과 아내 나래 씨는 초등학교 동창 때부터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간 알고 지낸 거죠. 그러다 지난 2016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직후 나래 씨는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파주로 이사 옵니다. 친구, 가족과 다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기댈 곳은 더욱더 남편밖에 없었죠.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는데 군인 아파트에서 강아지들을 키우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 김동훈은 주변에서 애처가이자 모범적인 사위다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오면 몸이 피곤해서 좀 쉴 법도 한데 평소에도 아내를 끔찍하게 챙겼대요. 밥부터 청소, 빨래까지 도맡았고요. 또 이런 모습을 딸한테 보여주니 나래 씨 부모님도 늘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난 8년간 순탄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듯 보였죠. 그러다 2년 전인 2023년 나래 씨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래 씨 직장인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들한테 지독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김동훈의 현재 주장일 뿐입니다. 관련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나래 씨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나 약물 이런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직 한국 사람들은 좀 정신과에 가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스스로 이겨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나래 씨는 점점 변해갔는데요. 갈수록 지인들과 연락이 줄어들었고 또 어느 순간 만남 자체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친정 어머니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엄마, 나 공황장애 겪고 있어. 사람 보면 심장이 떨려서 토할 것 같아.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친정 식구들조차 지난 2024년 추석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전화로 안부만 주고받았죠. 아내 대신에 소식을 알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수시로 가족 단톡방에다가 근황을 전해요. 안심을 시키는 거죠. 가족들 입장으로는 딸이 빨리 쾌차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호전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나래 씨는 가끔씩 집 밖에 나오곤 했는데 그 신고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전부터는 그조차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웃들 사이에서 저 집 이혼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요.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데 눈에 띄게 부부의 대화가 이쯤에서 줄어들어요. 전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에 단란한 문자가 오고 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동훈의 일방적인 소통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내한테 보내요. 그럼 이걸 본 아내가 그냥 전화를 거는 패턴이었죠.
앞서 그 소파 옆에 수북하게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으로 봤을 때 남편이 한동안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래 씨를 먹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나래 씨는 남편의 도움 없이 간단한 외출조차 안 하고 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추정건 때 이때부터 다리에 구더기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우울증, 공황장애가 왔다 해도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본인이 앉아만 있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정말 나래 씨의 선택이 맞을까요? 그리고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이런 아내를 그냥 손 놓고 지켜봐요? 분명 둘 사이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꼬 부부로 불렸던 이 부부의 관계는 사실 완전히 뒤틀려 있었어요. 사건 전 나래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남편을 아는 초등학교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최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하소연이었죠. 그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김동훈의 주치폭력이었어요. 그는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졌다고 합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아내한테 손찌검도 했고요. 집에 소주를 쌓아두고 살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한 채 부부싸움이 벌어졌죠. 조사해보니까 2024년 3월부터 나래 씨의 쇼핑 목록에는 거즈와 의료용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용이 아니었냐라고 추정이 돼요. 게다가 이 쇼핑 목록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달고나를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음식 섭취가 정상적으로는 힘들다 보니 그냥 달달한 달고나 간식으로 당분을 섭취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는 건 그녀가 받은 폭행의 수위가 일반적인 상식을 넘었을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90kg였던 나래 씨가 불과 몇 개월 만에 30kg이 빠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시 사망 당시 나래 씨의 상태를 살펴볼게요. 기흉, 종격기 공기증, 피하 기종, 이걸 진단받아요. 이게 의학 용어라서 병명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증상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폐가 손상돼서 공기가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해요. 아니, 그럼 왜 폐가 손상이 된 걸까요? 부검 결과를 보니 그녀는 오른쪽 갈비뼈가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CPR을 꽤 오래 받았는데 이때 부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갈비뼈 1번은 가장 두꺼운 뼈고 또 쇄골 뒤쪽에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타격이 없다고 해요. 심폐소생술로 1번 갈비뼈가 부러진 케이스가 전 세계 1% 내외라고 하니까요. 보통은 추락, 교통사고 혹은 강한 폭행에 의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래 씨는 심각한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로 인해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치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난 몇 개월간 그녀와 집안에 단둘이 있던 건 오직 남편 김동훈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이게 다 알려지고 나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김동훈은 조사 내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신고 당일까지 아내가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요. 집안의 악취요? 아내가 섬유 탈취제를 워낙 많이 뿌리고 디퓨저에 인센트까지 다 피워놓으니까 제가 냄새를 못 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집안에서는 다 쓴 섬유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 디퓨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말대로 이걸 나래 씨가 직접 사용했을까요? 다리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특히나 강아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인센스 스틱이 이제 동물 호흡기에 좋지 않다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인들도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다들 손사래를 쳤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 있습니다. 김동훈은 수시로 아내가 덮고 있던 담요를 갈아줬어요. 그런데 그 담요가 찍힌 사진을 시간상으로 보면 초반에는 깨끗하거든요.
근데 점점 좀 까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 욕창에서 흘러나온 진물이 스며든 거죠. 갈수록 진물이 나온다는 건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앞서 나래 씨는 발견됐을 당시에 간신히 눈만 뜨고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은 담요를 계속 교체해줬다? 실제로 뭐 전날에도 교체해줬대요. 아니 그러면 아내 다리가 새카맣게 변색되고 지금 벌레가 끓는 걸 못 봤다고요? 정말요? 여기서 김동우는 그저 아내가 씻지 않아서 몸이 더러워졌다고 여겼대요. 이게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변명에 정말 웃음도 안 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이 사는 남편이 이걸 몰라? 이런 김동훈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멘트가 있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뭐라고 했냐면 3개월 전부터 아내의 양쪽 다리가 괴사되면서 구더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온 구급대원한테도 아내가 스스로 견뎌내서 이겨낼 생각에 신고를 안 한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걸 들은 구급대원도 어리둥절했대요. 그래서 확인차 다시 물었죠. 아니 그럼 보호자분 3개월간 그냥 두신 거예요? 이 질문에 김동우는 우물쭈물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 나래 씨는 37살 성인 여성입니다. 2년 전부터 조금씩 활동을 줄였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가끔 연락은 했어요. 만약에 남편이 학대에 가까운 방치를 했다면 왜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 부분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나래 씨는 직업군인이던 남편을 따라 외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기댈 곳 없었고 친구라고는 반려견 모임에서 만난 언니 한 명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고립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더 의지하게 되겠죠? 심지어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이후로 운전을 못해요. 근데 부부가 거주하던 곳은 파주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대중교통이 열악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이동도 못해. 그만큼 의존도는 높아지겠죠. 어쩌면 이쯤에서 김동훈이 아내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쥐고 흔든 건 아닐까요? 심지어 평소 폭력까지 휘둘렀으니 아내를 통제하는 건 더 쉬웠을 겁니다. 그렇게 평등해야 할 부부관계가 어느새 가불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집에서 발견된 나래 씨가 쓴 2장의 편지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편지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볼게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해. 나도 이런 내가 싫고 미워. 미안해. 난 이겨낼 수 있어.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 또 많이 힘들게 하고 미안해. 나도 진짜 바뀌고 싶은데 미안하고 최고로 잘해줘서 고마워. 어떤 단어가 계속 들리시죠? 네, 미안해요. 남편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바로 피해자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비난하고 또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결국 피해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해요. 나래 씨 또한 남편한테 지속적인 이런 학대를 당하면서 서서히 망가진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2번째 편지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너를 너무 지치게 해서 미안해. 헤어질 생각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 난 너 없인 정말 안 되거든. 무섭고 두려워. 염치 없지만 기회를 줄 순 없을까.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지. 성숙하지 못해서 미안해. 어쩌면 이 편지에 나래 씨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 돌리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존재 자체를 좀 죄로 인식한다? 특히나 뭐 염치 없다라는 표현은 왜 나오냐고요.
이렇다 보니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우울증, 공황장애조차도 어쩌면 김동훈이 계속 주입한 건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너 우울증 있어, 너 공황장애 있어, 다 너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김동훈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아내가 퇴사를 한 이유가 동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요, 나래 씨가 퇴사 당시 직장을 떠난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웃으면서 잘 이제 인사를 했고요. 한편 그동안 김동훈은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걸까요? 태연하게 일상을 영위했어요. 출근하고 웃고 떠들고 밤엔 술도 마시고요. 한 번은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 한 적이 있었는데 김동훈이 이걸 또 무시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그러면서도 키우던 반려견은 때마다 미용시키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받고 그렇게 애지중지 끔찍하게 돌보면서 아내는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던 거죠. 어쩌면 김동훈에게 나래 씨는 더 이상 아내나 가족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 사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정황상 아내를 학대 및 방임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군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유명한 다큐 프로그램 그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 많은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우리는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이 최근 몇 달간 수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더라고요. 한국에서 평균 4인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수돗물은 2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2명이 살았던 나래 씨 부부네 집에 그 양의 2배인 총 40톤을 사용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나래 씨는 한동안 소파에 방치돼서 씻지도 못했잖아요. 그럼 남편 혼자 그 40톤의 물을 어디에 썼다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신고를 하기 하루 전 김동훈은 안방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가 지우고 싶었던 흔적은 뭐였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김동훈이 혹시 저지른 또 다른 여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도 있어요. 또 혹은 나래 씨가 욕실에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한 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존재하고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군 검찰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너무도 끔찍한 죽음을 당한 이 피해자 나래 씨의 원혼이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달래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경상북도 포항 남구에서 다세대 주택을 관리하고 있던 A씨는 얼마 전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이 심한 악취가 난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 바퀴벌레도 부쩍 많아졌고 또 파리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22년 6월 초여름인데 하루 평균 기온이 22도, 더운 날에는 30도까지 웃돌았죠.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다세대 주택은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고 또 월세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종종 세입자들이 몇 달치 월세 안 내고 그냥 야반 도주하기도 해요. 그럴 때 짐 정리해놓고 가겠어요?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그대로 두고 가곤 하죠. 또 간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집을 막 쓰레기장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빌라 전체에 악취가 풍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경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그 냄새의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이웃들조차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악취의 근원을 찾아보던 중 A씨가 문득 이 집 월세가 밀렸네? 혹시 여긴가? 한 호실을 지목합니다. 그곳은 59세 남성 박씨, 20대 남성 이씨가 함께 살고 있던 곳입니다.
두 사람이 부자지간은 아닌 것 같던데 뭐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몰라요. 7년 전부터 이제 박 씨가 2015년부터 입주를 해서 몇 년간 꼬박꼬박 월세 잘 내고 살고 있었죠. 아니, 월세를 이렇게 밀린 적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몇 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냈지만 통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사람이 있긴 한 건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 설령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문을 열 순 없어요. 그건 명백히 주거 침입죄가 되거든요. 고민에 고민을 하던 끝에 A씨는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악취도 나고 벌레 번식이 부쩍 많아졌다라는 신고를 듣고 경찰 또한 이 상황을 좀 예외적으로 판단했어요. 혹여 거주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더욱이 그 당시가 코로나가 휩쓸던 2022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6월 30일 아침 7시 집주인은 경찰의 대동하에 마스터키로 문을 엽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탁한 공기가 슉 밀려 나오더라고요. 집안은 아수라장이었고 막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방에서는 경찰의 우려대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 박 씨였어요. 그는 속옷 차림이었고요. 반듯하게 누워있는 채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 부검 결과 약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죠. 하지만 상태는 심각했어요. 피부와 장기가 모두 부패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사실 그 덕분에 사망 시기나 사인을 특정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럴 경우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를 종합해서 추리를 해야 하는데요. 경찰이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에서 동거인 이 씨가 작성한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그 안의 내용을 통해 지난 2년간 이 집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전말을 알 수 있었죠. 그 첫 시작은 2020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아요. 엊그제부터 박 씨 의식이 없다. 내용을 볼까요? 한 달 전쯤부터 동거인 박 씨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이 부어올랐고 콜록콜록 기침을 계속하면서 심할 때는 피를 토했대요. 너무도 기운이 없어서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고요. 이들이 병원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록된 증상을 보면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일 이 씨가 늦은 퇴근을 했습니다. 저 집에 왔어요. 이게 평소처럼 박 씨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대답이 없었죠. 혹시나 해서 얼른 가보니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었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사망한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 씨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박 씨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믿게 돼요. 이후로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거죠. 며칠이 지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보면 공기가 막 점점 더 역겨워집니다. 심지어 시신에서 나온 끈적한 진물이 베개와 이불에 번져가고 있어요. 손끝과 발가락도 서서히 검게 변하고요. 얼굴은 부풀어 오르다 못해 피부가 갈라집니다. 구더기도 점점 들끓었지만 그래도 이 씨는 병원에 박 씨를 데려가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전형적인 부패 과정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죽은 박 씨가 곧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과정이라고 믿은 거예요. 몸에서 나온 액체도 진물, 피, 이게 몸에서 나쁜 것들이 빠져나오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박 씨의 입가를 닦아주면서 혹시 피가 어디에 고여있진 않은지, 기포가 생기는지 세세히 확인합니다. 이게 일기장에 다 적혀 있는데 정말로 그 내용만 보면 머지않아 박 씨가 깨어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극진히 돌봤고 잠도 그의 옆에서 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기장의 내용은 무려 1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 씨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대답 또한 일기장 속에 있었죠. 이 씨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박 씨가 살아날 거라 믿었어요. 여러분, 사실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건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 흔히 사용한 수법이잖아요. 근데 이 씨의 일기장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하죠. 일기장에는 정확히 가돌 코헨이라는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헨 가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헨은 제사장, 가돌은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가돌 코헨이라고 사용한 거죠. 사이비 종교는요, 의도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해한 개념을 이 교주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밀 지식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요. 얘기를 좀 더 보면 가돌 코헨은 세타라는 어떤 존재가 박 씨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이 씨에게 전달했대요. 여기서 또 세타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약자죠.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이 씨가 뭔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럼 부활을 계시한 그 가돌 코헨은 누구란 걸까요? 경찰은 가장 먼저 사망한 59세 박 씨를 조사합니다. 그의 고향은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장로였는데 마을에 처음으로 진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거쳐 또 박 씨의 큰형이 교회를 맡게 되고요. 여기서 둘째 아들 박 씨는 집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동거인 이 씨, 20대 남성 이 씨는 뭐냐?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예요. 이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그럼 일기장에 등장하는 가돌 코헨, 이게 누군지 추정해보면 일단 박 씨가 사망을 한 후에 이 씨와 접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박 씨가 교주인 것 같진 않아요. 2020년 당시에 교회 신자는 사실상 박 씨와 이 씨 2명뿐이었거든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러다 보니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인 박 씨의 친형이자 이 교회의 목사, 박 목사에게 향합니다. 박 목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사람은 과거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동업자가 배신을 했죠. 그리고 돌연 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뻔한 스토리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어느 날 산에서 신께 기도를 드리다가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산에서 내려와서 49살에 진리교회 목사로 나섭니다. 얼마 후 서서히 신도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박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구 멸망의 순간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론으로 막 신도들을 위협했죠. 이게 정확하게 2015년 10월에 이제 예수님의 세대가 끝나고 증인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환난이 닥치고 대지진이 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유일한 대피소가 박 목사의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리에 빠진 신도들은 비까지 져가면서 교회에다가 쌀과 소금, 생수를 바쳤고 종말에서 구원을 바라게 되죠. 이때 신도였던 이 씨 역시 박 목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근데 여기엔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2번이나 이 사람이 나름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래요. 그 첫 시작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몸에 아토피가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박 목사한테 기도를 한번 받고 싹 나았대요. 그러니까 치유 기적을 경험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박 목사가 너 이 대학에 가라. 넌 그럼 반드시 합격한다. 거기에 합격을 했고 나아가 알려준 대로 취직도 성공합니다. 이때 박 목사가 너 그거 내가 이 어떤 영을 불려다가 합격시켜 준 거다라고 생색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박 목사를 영적 권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맹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다가옵니다. 2015년 10월. 종말 왔나요? 종말이 안 왔어요. 어라 이걸 이제 어째? 실망한 신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났죠.
그러자 박 목사가 이 모든 건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계시다 라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거라고 비난했고요. 이때 그의 말을 여전히 붙잡고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오직 동생 박 집사와 이 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도 둘, 박 목사 하나 남은 거예요. 2019년 7월 이 씨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박 집사가 제안을 해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서요. 한 1년간은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일 끝내고 돌아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종교에 심취해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난 2020년 6월 박 집사가 돌연집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혼란이 왔어요. 아니, 박 목사가 분명 우린 모두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죽어? 박 목사도 자기의 권위가 무너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자 곧장 자기 동생의 죽음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냅니다. 그대로 둬라. 곧 살아날 거다. 이 씨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씨가 시신을 다른 방에 두고 부활 일기를 쓴 거예요. 그 부활 일기에는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박 씨가 살아날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썩어가요. 그래서 일기장 내용을 보면요. 박 집사님은 썩어가면서 냄새가 진동한다.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도망갈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감옥이든 기적이든 결국 땡땡땡 보게 될 것이다. 이 일기에는 혼자 시신을 지키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 이제 와서 박 목사를 부정하는 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결국 박 씨는 시신이 정말 말라 비틀 정도로 부패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박 씨의 시신을 발견한 후였죠. 2023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씨와 박 목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체 유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확정되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사건이 보도되고 온라인에서 아니 과연 이 형량이 맞아? 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아픈 증상을 보이면 병원에 데려가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어? 그래서 결국 죽게 된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 사이비의 가스라이팅, 여기에 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주인 그 박 목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가 죽음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정말 죄가 없는 걸까요? 심지어 박 목사는 이 죽은 박 집사랑 형제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나 몰라라 동생의 죽음을 할 수 있죠? 자기는 대제사장이라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중이래요. 아니 이런 변명만 하는 거예요. 동생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더 열받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결국 그 다세대 주택에서 시신 수습했잖아요. 근데 박 목사가 동생 시신을 인수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지자체에서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하게 됐고요. 이게 뭐야? 이 사건은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왜곡된 믿음이 만들어낸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씨도 피해자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썩어가는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내면서 그냥 끝까지 부활할 거라고 믿은 거야. 자기도 불안했지만. 그러니까 점점 내가 맞나? 의문이 들었지만 허망한 약속에만 그냥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속박일까요? 사이비 종교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만큼 정말 누군가의 인생에 치명적인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요, 이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사이비 교주의 맛을 본 사람, 그러니까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맹목적으로 나를 다 신처럼 여겨주는 그걸 맛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 목사, 자신의 동생마저 저버린 사이비 교주, 그는 어쩌면 지금도 계속 그의 직업을 이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사건, 결국 중요한 당사자 솜방망이 처벌로 막을 내렸고요. 어디선가, 우리 사회 어디선가 그가 또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겠죠. 저는 정말 사이비 종교 싫어합니다. 정말 근절되어야 하고 거기에 빠지는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멱살 잡고 끄집어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